안녕하십니까. 하이퍼 리뷰학원 특례국어 담당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은요, 경희대학교 특례국어 출제 경향과 그 문제 해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이제 여기 화면에 보시다시피 출제 범위와 경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 많은 대학들이 지금 경희대와 좀 비슷하긴 한데 이 경희대만의 어떤 독특한 어떤 특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유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그 경희대학교는 화법과 작문 그리고 문법 그리고 이제 비문학, 문학 이 네 영역이 출제가 되는데요. 그 특징적인 거라면 이제 고전 문학이 그 시험 범위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전 시가라든지 고전 소설이라든지 고전 수필은 특례 국어를 준비한 학생들은 전혀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이 고전 그 문학과 연결해 가지고 고전 문법도 나오지 않으니까 그 부분도 이제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그 출제 범위가 수능 EBS라든지 아니면 이제 교과서 그리고 이제 그런 데서 많이 나오는데 경희대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서 상당 부분이 출제되니까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보면 비문학이 문학에 비해서 비중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제가 이제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비문학 같은 경우는 어떤 애는 아예 출제가 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 문학, 그러니까 현대시라든지 현대소설, 현대수필, 그리고 그 시나리오라든지 극 같은 그런 그 현대 문학 파트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지만 경희대 학교에 좀 더 최적화된 준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문법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세세하게 출제가 됩니다. 수능 같은 경우는 제시문이 주어지고 제시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 적용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반면에 특례 국어 같은 경우는 제시문이 거의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 지식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험 중에서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그 문법을 갖다가 지식적으로 측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례국어도 마찬가지로 그 문법에 대해서 지식적인 측면, 그러니까 암기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언어의 특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약간 지엽적이긴 하지만 이거는 매년 출제되고 있으니까 경희대를 준비하시는 분은 언어의 특성에 대해서도 좀 알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그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17학년도, 18학년도, 19학년도 이 기출문제가 실제로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출제가 됐는지 제가 이제 다 검토를 해서 이렇게 표로 나타내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그 비문학 같은 경우는 지금 2017년도에는 한 문항, 2018년도에는 아예 나오지 않고 2019년도에는 5문항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학 같은 경우는 2017학년도에는 19문항, 2019학년도에는 19문항, 2019학년도에는 14문항 이렇게 이제 그 총 문항이 40문항인 것을 고려한다면 문학의 비중이 상당히 큰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비문학은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좀 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문법과 화법 작문의 경우에는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문법에서는 지금 문항수가 2017학년도에는 15문항, 2018학년도에는 13문항, 그리고 2019학년도에는 16문항. 거의 그러니까 그 문학이랑 거의 비중이 비슷하죠. 예. 근데 제가 이제 학생들을 지도를 해보면 아무래도 문학보다는 문법에서 학생들이 많이 취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경희대를 준비한 학생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 문법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됐고 학원에서도 이 부분을 유념을 해서 그 커리를 갖다 구성할 예정입니다. 좀 더 한번 구체적으로 볼까요? 여기서 이제 문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문론, 그 다음에 어휘, 뭐 단어, 문장, 어법 이게 다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의문론 같은 경우는 표준 발음은 매년 한 문제 출제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지금 특례 국어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해외에서 많이 있다 보니까 그 한국 국어의 그 발음에 대해서 정확치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지 어쩐지 매번 이렇게 표준 발음에 대해서 문항을 출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문변동도 어떻게 보면 표준 발음의 어떤 범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의문이 그 어떤 의문 환경에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거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거의 지금 자주 출제되고 있고요. 의문 특성 같은 경우는 이제 2017학년도 딱 그 한 해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휘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시험에 비해서 특례 국어가 상당히 그 비중이 높습니다. 이제 그래서 2017학년도에는 세 문항이 나오고 2018학년도에는 네 문항, 2019학년도에는 7문항까지 나왔습니다. 실제 이제 그 경희대학교 특례국어 기출문제를 보시면 앞부분에는 화법, 작문, 문법이 나오고 그 후에는 이제 비문학, 그 다음에 지금 문학이 나와서 학생들이 볼 때는 어법이 앞부분에서 그렇게 많이 안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거는 이제 그 문학이나 비문학에 보면 그 어휘를 갖다가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한 것이니까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단어 같은 경우는 이제 품사의 종류라든지 단어의 형성, 지식표현 이런 것들이 지금 출제되고 있고 문장은 이제 다른 시험에서는 문장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게 꼭 나오는데 경희대 그 특례 국어는 상대적으로 문장의 비중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바른 문장 찾는 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문장의 종류 그리고 문장 구조, 높임법 이런 것들이 이제 간간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장보다 어법의 비중이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띄어쓰기라든지 맞춤법, 외래 표기법은 매년 출제가 되고 있고 심지어는 뭐 2문항씩 출제되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특이한 게 보통 학교들은 그 외래어 표기법에 대해서는 많이 나오는데 로마자 표기법 같은 경우는 별로 나오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문항이 이렇게 출제된 걸 봐서는 그 제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출제 범위 외에도 다른 영역도 결코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화법과 작문은 이 문법과 대비를 했을 때 지금 표에도 나왔다시피 특정 영역이 반복해서 출제되지 않고 매년 새로운 영역이 좀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발화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자료 활용 같은 경우는 이제 반복해서 출제가 되긴 하는데요. 뭐 문학작품 창작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반복돼서 출제되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대비하기 힘들지 않을까 뭐 그렇게 우려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문제를 검토해 보니까 문법 같은 경우는 지식이 없으면 아예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어서 굉장히 난감한 측면이 있지만 화법과 작문에는 이게 상식적인 측면에서 독해만 제대로 되면 문제가 풀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감을 익힌다면 좀 대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2019년도, 2018학년도, 2017학년도 보면은 지금 이 문항을 다 더했을 때 여기에 지금 39문항이 나올 거예요. 40문항이 아니라. 실제로는 40문항이죠. 여기서 나오지 않았지만 딱 한 문항이 매년 출제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언어의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언어의 역사성이라든지 언어의 사회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출제가 되니까 여기 나오지 않더라도 그 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태까지는 이제 경희대학교 특례국어 출제 범위와 출제 경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기출문제도 한번 풀어보려고 제가 이 강의를 지금 만들었고요.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2019학년도 문항에서 다 뽑았는데요. 첫 번째,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언어의 특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기 읽어보면 이제 이누이트족은 눈을 내리고 있는 눈, 땅에 쌓여있는 눈, 바람에 휘날리는 눈 등으로 세분화해 부르는 단어들을 가지고 있고, 한국어에서는 지금 모, 벼, 쌀, 밥 등으로 그 단어가 세분화되어 있으며, 바다로 둘러싸인 오스트리아 원주민의 말에는 모래를 가리키는 단어가 다양하게 발달해 있다. 또 먼저 필리핀 티자데이 부족에는 싫어하다, 미워하다, 전쟁 같은 단어가 아예 없다고 한다. 이렇게 이제 제시문이 나오는데요. 이게 언어의 어떤 특성을 지금 나타내고 있느냐? 그거를 이제 찾아내야겠죠. 여기서 보면 이제 첫 번째 문항에서는 언어의 사회성과 역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언어의 사회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언어를 사용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규칙으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 언어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합의의 산물이다. 아니면은 모든 사람들의 어떤 규칙에 의해서 그 규칙에 따라서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제시문에서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죠. 그리고 이제 역사성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역사라고 하는 거는 시간에 따라서 어떤 사건들이 발생하고 그게 계속 변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언어가 변화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선지가 되고요. 2번은 언어는 문화의 산물이며 사고방식을 드러낸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생활하는 어떤 방식들 아니면 그런 방식들을 모아놓은 체계 그런 거를 이제 보통 문화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눈이라고 하는 건 솔직히 문화라고 보기 힘든 면이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만은 그 눈을 갖다가 바라보는 어떤 시각에 있어서는 이것도 일종의 어떤 문화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모, 벼, 쌀, 밥 이런 거는 그 농경사회, 농경문화를 갖다가 드러내는 말로 보이고요. 그리고 바다로 둘러싼 오스트리아 원주민의 말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환경 자체가 이 사람들의 어떤 문화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모래를 가리키는 단어가 다양하게 발달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문화의 산물이고 지금 사고의 방식을 드러낸다. 라는 이 두 번째 선지가 정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인간의 생각을 지배하는 위력을 가진다고 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눈을 나타내는 말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어에는 이런 말들이 있는데 저 말들이 사람들의 생각을 갖다 지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을 갖다가 이 단어가 지금 드러내고 있다고 판단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2번과 3번이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이고 2번이 맞기 때문에 사고방식을 드러내는 결과로서 언어가 나오지 이 언어가 인간의 생각을 갖다 지배한다는 측면으로 이 제시문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은 틀렸고요. 4번 같은 경우는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이 선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밑줄 친 부분에 표준 발음을 옳게 제시한 것이라고 나왔는데요. 여기 첫 번째 보면 이제 첫 번째 문항과 네 번째 문항 한번 볼까요? 내일은 날씨도 그다지 맑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지. 이게 지금 말지라고 하는 이 말이 맞느냐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야외로 나가 흙을 밟고 산책을 하는 게 좋아요.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교육과정을 바르는 학생들도 이게 말지, 밟고가 틀리지 않는지는 약간 헷갈리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상식적으로 푼다기보다는 암기해서 풀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종성에 자음 두 개가 나오는 경우에는 보통은 앞에 있는 말을 발음하고 그 뒤에 있는 말은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예외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지가 아니라 막지가 맞는 거고 밟고가 맞는 게 아니라 밟고가 맞는 겁니다. 이거는 암기를 하셔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여기 발음 표시된 대로 금요일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고 나왔거든요.
이 금요일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 금과 요일이 합쳐진 합성어가 돼요. 근데 원래 원칙적으로는 합성어의 경우에는 이렇게 요, 여, 야, 유 이런 말들이 나왔을 때는 니은이 첨가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2번에 나와 있는 금요일에라고 하는 이 발음이 원칙적으로 맞는데 이게 그 일상생활에서 금요일에라고 발음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한글 맞춤법을 보면 이게 그 사람들 사이에서 너무 광범위하게 쓰여가지고 통용되는 경우에는 그 발음을 표준 발음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의해서 이게 금요일에가 아니라 금요일에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암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3번 같은 경우도 그는 세계사의 흐름을 바꿔놓을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보통 발음할 때도 세계사의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표준 발음표를 보면 세계사에도, 그러니까 관형격 조사 의가 의뿐만 아니라 에로도 발음을 허용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암기죠. 그러니까 그 결국에는 1번, 2번, 4번은 틀린 성지가 되겠고, 자 3번만 맞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을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이게 생각보다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요. 피부가 트고 동상에 잘 걸리며 주부들의 손과 발에 습진이 발생하는 것은 겨울철에 흔히 보는 겨울철 피부병이다 라고 했습니다. 피부가 트는 거는 피부병 맞죠? 근데 동상에 잘 걸리는 것, 이게 피부병일까요? 동상은 피부병 맞죠? 그렇지만 동상에 잘 걸리는 걸 피부병이라 하기엔 좀 말에 어폐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에 습진이 발생하는 것, 습진이라고 하는 것도 피부병이지만 습진이 발생하는 것은 피부병이라고 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1번은 틀린 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히 틀린 선지가 아니고요. 3번 같은 경우는 그 목욕을 위해 온천을 찾는 이들은 피부병이 있거나, 여기까지 맞습니다. 거친 피부의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아 보인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여기서 딱 끊었을 때 거친 피부의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믿는 이들이 의외로 많아 보인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목욕을 위해 온천을 찾는 이들이 지금 주어가 되는데 이 주어와 이 뒤에 있는 문장이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린 문장이 되는 거고요. 4번 같은 경우는 사우나의 경우에는, 자, 고온에서 체중 감량이 필요한 운동선수를 할지라도 5분만 있으면 체력 소모의 방법 또는 원인이 된다. 여기서는 이제 이게 지금 사우나의 경우에는 이라고 했는데, 사우나의 경우에는 체력 소모의 방법 또는 원인이 된다. 이게 큰 문장에 있어서 이제 호응이 되는 관계가 있는데요. 사우나가 체력 소모의 방법 또는 원인이 된다. 이 말은 호응이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도 틀린 질문이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5번. 다음에서 확인할 수 없는 정보는, 이거는 이제 다른 시험에서도 간혹 나오는데요. 사전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단어가 나오고 그 단어에 대해서 발음, 그리고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게 문법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이제 그것이 어디에 서 시작이 됐는지,
이런 정보들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이제 이르다 영일 해서 동사라고 하는 품사 정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이르러 이르니는 저게 발음 정보가 아니고요. 원래 보통 그 단어가 활용을 할 때는 보통은 이제 규칙적으로 활용하는데 규칙적으로 활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렇게 예외적인 어떤 불규칙 활용의 예시를 지금 들어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르러 원래는 이르에다가 그 어미로서 어가 붙어야 되는데 불규칙 활용을 하다 보니까 어 대신에 러 불규칙에 해당하는 이르러가 되는 거고요. 이른이도 마찬가지로 자 니가 딱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지금 애가 쓰이는지 지금 활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니르다 같은 경우 그 과거에는 이제 두음 법칙이 적용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르다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니은이 붙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니르다가 석부상절에 나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법 정보라든지 어원 정보, 그리고 품사 정보 나왔지만 발음 정보가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6번) 밑줄 친 부분의 품사가 서로 같은 것은 자, 품사의 종류겠죠. 1번을 볼까요? 첫 번째 이제 키가 큰 소나무, 그 다음에 다 큰 아이.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용언에다가 크다라고 하는 용언에다가 플러스 관형사용 전성어미 니은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나무가 크다라는 의미와 지금 일맥상통하는 건데요. 보통 이제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할 때 동사 같은 경우는 움직임, 작용을 나타내고요. 형용사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냅니다. 근데 크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상태를 나타내겠죠. 그래서 지금 소나무가 크다라고 하는 뭐 그런 걸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아이가 다 크다. 이것도 지금 아이의 상태 내지는 성질을 나타내는 건데 성질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착각을 약간 유도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서 크다라고 하는 거는 형용사가 맞는데 지금 저게 이제 여태까지 어떻게 커왔는지를 의미할 때는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자 하루 이렇게 지날수록 사람이 좀 더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갖다가 크다라는 의미로 지금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저거는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이름이 달라요. 이거는 이제 그 성질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요.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한다. 저게 이제 자칫하면 다르다에다가 관형사연 전성어미 니은이 붙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국어학자들이 봤을 때 자 이런 거를 형용사로 볼지 아니면은 다른 품사로 볼지는 이제 우리가 국어학자들이 분류해 놓은 바대로 우리가 암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 사전에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이란 말이 관형사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암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름이 달라요는 형용사지만은 다른은 관형사다. 네. 그리고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고기를 굽고 있다. 이거는 지금 굽고 있는 지금 행위를 나타내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동사가 되는 거고요. 길이 저쪽으로 굽어 있어요. 이거는 지금 그 상태를 갖다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형용사가 되는 거고.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전부 다 품사가 다른데 4번 같은 경우는 밝다라고 하는 지금 상태, 그 다음에 성격이 밝다라고 하는 이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화법 작문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설명하는 글을 쓰기 위해 정보를 얻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게 이제 도서관에서 다양한 인쇄 매체를 찾아 읽는다. 네, 저건 충분히 가능한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새는 이제 공신력 있는 사이트에서 인터넷 자료를 찾아서 실제로 이제 글을 쓰기도 하죠. 저것도 전혀 문제가 될 거 없는 것 같고요. 3번 건너뛰고 한번 4번 볼까요?
전문기관을 방문하여 관련 자료를 입수할 방법을 찾아본다. 자기가 쓰고 싶은 게 이제 어떤 제재가 있다면 그거 관련된 어떤 공공기관 내지는 뭐 여러 가지 전문기관에 방문을 해서 자료를 찾는 것도 전혀 이상한 방법은 아닙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여러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지인들을 되도록 많이 만난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지인이 전문 지식을 갖고 있다면 크게 문제가 없지만 이 지인들이 실제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다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 1, 2, 3번에 비해서 3번이 오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실제로도 3번으로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헌법 작문 문제인데요. 반언어적 표현 전략과 비언어적 표현 전략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먼저 이제 반언어 그리고 비언어 이거는 자, 요거는 이제 한자로 치면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언어가 아니다. 요거는 한자로 치면은 절반이에요. 언어의 속성도 있고 언어가 아닌 속성도 있고. 그래서 비언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렇게 몸짓을 손짓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뭐 이제 뭐 고개를 끄덕이다든지. 이거는 제가 말하고 있는 요거와 이 지금 입에서 나오고 있는 이 말과 직접적으로 관련은 되지 않잖아요. 이런 걸 이제 비언어라고 하는 거고요. 제가 아 하면서 소리가 커지죠. 아니면 이제 소리를 딱 굉장히 빨리 말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거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입에서 나오는 이 말과 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음운 외에 뭐 소리 장단 뭐 이런 거 외에 지금 말하고 있는 입에서 나오는 말과 관련이 있는 것들 갖다가 반언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걸 기준으로 해서 찾아본다면요. 1번에서는 몸짓 언어는 몸짓 언어 이거는 반언어가 아니라 비언어겠죠. 음성 언어가 아니지만 언어를 표현을 돕는 역할을 하므로 비언어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시선을 특정한 곳에 두거나 옮기는 것도 시선도 이게 지금 입에서 나오는 말과 직접 관련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 비언어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3번 같은 경우 자음 중 된소리나 거친 소리 쓰는 거 저거는 된소리 예를 들면 요거 언어죠. 거친 소리 이것도 다 언어죠. 모음 중 장음을 이용하는 것 이것도 전부 다 언어입니다. 강조하기 이거는 반언어가 아니라 직접 언어입니다. 언어.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 같은 경우 말의 빠르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언어적이죠. 반언어적 표현 전략 중 하나로 전달될 내용이나 청자를 고려하여 속도를 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이제 3번이 되겠네요. 자, 9번 보기에 괄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말을 순서에 맞게 나열한 것은 자, 보기를 볼까요? 일단 먼저 선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에서는 1번, 2번, 3번, 4번 보니까 첫 번째 선지에서는 대화 소통이 나오고 두 번째 선지에서는 두 번째로 보니까 반목과 단절이 계속 나오네요. 자, 보기를 다시 돌아가서 뭐뭐의 매개라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오히려 소중한 이들과의 대화를 회방 놓고 자 여기서 지금 대화라는 말을 넣거나 소통이라는 말을 넣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이런 대화 회방을 놓고 이웃과의 단절, 반목 둘 다 크게 문제는 없겠죠. 근데 이제 그 다음 문장 문명의 기기에 의존해 일희일비 자 한번 웃고 일비 한번 슬퍼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감정 기복이 심한 느낌이겠죠. 자 그러니까 감정 기복이 심하다. 그러면 그거는 복잡한 느낌이라기보다는 자 경박한 느낌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경박한 일상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연과
우리가 사람들과 만나서 친해지는 그런 모습들은 보통 교류한다고 하죠. 근데 자연과 우리가 보통 교류한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교감한다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정답은 경박과 교감이 나와있기 때문에 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이 문항을 풀 때는요, 지금 의존명사하고요, 그리고 이 조사의 그런 차이점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존명사는 띄어쓰기 단위로는 그러니까 의존명사는 품사기 때문에 반드시 띄어써야 되고요. 조사는 품사긴 하지만 반드시 띄어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띄어써야 되고 이거는 띄어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의존명사 같은 경우는 앞부분에 이 의존명사를 꾸미는 말이 나와야 돼요. 보통 이제 관형어라고 하죠. 근데 조사는 앞부분에 꾸미는 관형어 나오는 게 아니고 체언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존명사는 띄어쓰기를 하고 앞부분에 관형어가 나오고요. 조사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앞부분에 보통은 체언이 나온다. 이 규칙에 따라서 한번 볼까요? 발표회를 해보니 생각만큼 생각이 만큼을 꾸며주고 있는 게 아니죠. 저거는 체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만큼의 만큼은 조사기 때문에 붙여쓰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연습한 만큼 저거는 연습하다에다가 관형사형 전서검에 니은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뒤에 있는 말을 꾸미게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만큼이라는 거 하는 거는 앞부분에 있는 말의 꾸밈을 받는다라는 측면에서 의존명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의존명사임에도 불구하고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틀리게 되죠. 내가 보기에는 어땠어? 보고 느낀. 이것도 지금 느끼에다가 관형사형 전사범이 니은이 붙었습니다. 그러면은 관형어가 되겠죠. 관형어의 꾸밈을 받으니까 대로는 의존명사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띄어쓰기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으니까 이것도 틀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리을, 내 말대로. 대로 앞에 붙어있는 말은 관형어가 아니죠. 체언이죠. 그래서 저것도 조사로서 띄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답은 기억과 리을 2번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경희대 2019학년도 기출문제 1번에서 10번까지 제가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풀이한 걸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더 풀어보시고요. 제가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경희대 특례9 같은 경우는 문법이 상당히 비중이 크고 더 어렵게 나오니까 그 부분에서는 특별히 이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경희대학교 특례 국어를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다 잘 준비하셔서 합격하길 바라겠고요.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